상당히 부유한 미술품 수집가들이 이 미술작가의 아틀리에를 방문했을 때 그는 뒤에서 몰래 다가와서는 그들 중 한 명의 코트에 오줌을 누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한 수집가와 구매가 오가던 작업을 그 고객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림을 찢으면서 이 예술가가 내뱉은 한마디는 당신은 이걸 너무 좋아해. 고귀한 걸작, 재능 있는 천재를 믿지 않던 이 괴짜 예술가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통해 거액이 오가는 미술품 거래를 모욕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그의 명성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은 2015년 뉴욕 소더비 경매 기준 2,700만 달러 가치를 얻었습니다. 미술계 이야깃거리를 과감하게 던져주는 이 남성은 바로 오늘 소개할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시그마 폴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시그마 폴케 가족이 살고 있던 로어 실레지아 지역이 폴란드 영토로 편입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독일인은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동독 작센주의 도시 티링겐으로 쫓겨난 폴케 가족은 1953년 서독 베를린 지역으로 도망친 뒤 이어서 디셀도르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리 페인팅을 배웠으며 1961년부터 1967년까지 디셀도르프 미술 아카데미에서 게르하르트 헤메 교수와 칼 오토 괴츠 교수에게 작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그마 폴케는 그의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회화, 사진, 영상, 오브제 등 폭넓은 매체를 다루었습니다. 1960년대 초 폴케의 초기 회화 작업을 보면 그림 속 묘사된 일상적 사물이나 망점으로 찍힌 이미지에서 미국 팝아트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시그마 폴케의 페인팅 작업에 보이는 배경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캠퍼스 프레임에 씌운 화려한 색상과 현란한 무늬의 커튼, 식탁보 및 장식용 직물은 그의 회화 조형 요소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화 작업을 위해 그가 살았던 시대 소시민들의 집안 장식을 점유했던 세속적이고 동시대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였습니다. 폴케의 손을 거친 이 비예술적인 재료는 본래의 성격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의 작품에 드러나는 세속적 이미지는 폴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 열광하는 추종자들까지도 스스로가 가진 근본적인 사실을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한 소시민에게 단 한 번도 예술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까지 그 사회 집단이 다루는 일상 속 이미지는 미술계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으며 독자적이고 확실한 위치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1960년대 폴케의 그림으로 소시민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루어낸 미술적 경력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폴케는 그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미국의 팝아트와는 독립된 그만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회화 속 드러나는 특유의 미미한 표현, 즉 대상을 식별할 수 있지만 그다지 세련되거나 미적인 효과가 드러나거나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상 물건에 대한 무미건조한 표현에서 이미 미국 팝아트와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낮은 가치의 사물과 열악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폴케의 작품은 대중적인 대상을 다채롭거나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는 미국의 그것과는 매우 반대되는 감각을 지닙니다. 그의 단순하고 부족해 보이는 표현은 오히려 전쟁 직후 독일 역사와 동독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폴케는 현재 또 한 명의 독일 회화의 거장 게하르트 리히터를 만났으며 만프레드 쿠트너 그리고 훗날 유명 갤러리스트가 되는 콜라드 피셔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독일의 미술계는 여전히 추상 회화를 선호했지만 이 4명의 미술학생들의 작업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폴케는 쿠키, 초콜릿, 와플, 소시지와 같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그리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전시 기회들은 이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63년 초 그들은 한 가게를 빌려 직접 갤러리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의 제목은 자본주의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 이제는 서독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젊은 예술가로서 자신들이 정한 작업 스타일을 드디어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1일에도 자본주의적 리얼리즘 용어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콜라드 피셔가 따로 구성한 전시에도 사용되었으며 특히 베를린 갤러리 소유주이자 큐레이터인 르네 블록에 의해 다시 채택되고 다른 전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술사적, 분석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의 개념은 특별히 구체적이거나 다양하게 발전되지는 않았으며 농담과 예술운동 사이를 오가다 빨리 와해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훗날 콜라드 피셔 또한 한 인터뷰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사회주의 동독과 달리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서독에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그마 폴케의 레스터 회화 시리즈는 그가 지금의 명성에 오르게 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상의 형태를 순수하게 재현하기 위한 레스터 이미지는 신문과 같은 발행물에 인쇄된 채 우리에게 매일 수천 번 소비됩니다. 이미지 과대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폴케는 대중매체 이미지가 가진 사실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문 이미지를 보며 그 객관성을 자동으로 가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망점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폴케는 자신의 회화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신문의 이미지를 망점이 보일 때까지 확대한 뒤 캔버스에 손으로 옮겼습니다. 부분적으로 원본 이미지를 충실하게 따르지만 작가가 고안한 대상이나 다른 사진 속 이미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레스터 도면의 망점으로 인해 이 회화 속 이미지가 어느 한 신문에서 온전히 가져온 것이라는 환상이 만들어집니다. 폴케는 현실과 이미지 편집 그리고 위조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그가 문제로 바라보는 부분을 분명히 집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 회화 재료에 얽매이지 않은 예술가로도 유명합니다. 운석가루, 달팽이 진액, 독성이 강한 코발트 염화물, 우라늄 등 화학 수업이 연상되는 재료를 다양하게 실험하여 여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변으로부터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했던 실험들 덕분이었는지 2006년 폴케는 어느 특별한 공모전으로부터 당선되었으며 그의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리히 그로스 민스터 성당의 유리 창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5개의 유리 창문과 은은한 빛깔을 내뿜는 만호로 이루어진 7개의 창문은 2009년 11월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그마 폴케의 파격적인 재료의 사용과 풍부한 시각적 세계의 표현은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독일 전후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현대 미술의 거장 시그마 폴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속적인 아트니소스 콘텐츠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